부디 저를 용서하시고 편히 쉬세요. 조선 후기 한양의 외곽에 자리 잡은 명문가의 대저택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안차에서는 부엌대기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아침상을 준비했고, 바깥차에서는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며 오늘도 어김없이 집안일을 챙겼다. 그러나 그 평화로워 보이는 집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이 집안의 안주인, 즉 종가의 종부인 김씨 부인은 평생을 이 집안의 기둥으로 살아온 인물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그녀는 단단한 마음과 날카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인이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엄격하지만 공정한 사람으로 통했으나, 한편으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강인한 성정의 소유자였다. 그런 김씨 부인의 마음속에 최근 들어 지울 수 없는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유는 다름 아닌 그녀의 며느리 될 곧 혼례를 앞둔 아들의 약혼녀, 이름은 윤씨 아가씨였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처럼 보였다. 윤 씨는 시집 오기 전부터 총명하고 예의 바른 귀수로 소문이 자자했으며, 실제로 대면했을 때도 그 소문에 걸맞은 단아한 모습으로 김씨 부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는 혼례를 두어 달 앞둔 시점부터 나타났다. 매일 아침 장남이 집안의 일을 보러 나가고 나면 윤 씨는 잠시 후 곱게 한복을 갈아입고 고운 비녀까지 정성스레 꽂은 채 집을 나섰다. 그저 기분 전환 삼아 산책을 다녀오겠다는 말과 함께였지만, 김씨 부인의 눈에 그것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었다.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한도 시즌 후 돌아와서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했다. 마치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감추고 돌아온 듯한 모습이었다. 김씨 부인은 처음엔 요즘 아가씨들 사정이 그렇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의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갔다. 특히 그녀가 누군가로부터 편지를 받을 때마다 놀란 토끼처럼 눈을 크게 뜨며 몸을 움츠리는 모습은 수상하기 그지없었다. 윤 씨는 언제나 서둘러 편지를 챙겨들고는 혼자 안방이나 누각으로 들어가 문을 꼭 닫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것도 오래 끌지 않고 짧게 끝내는 것이 늘 의아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 부인은 우연히 아랫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바로 윤 씨의 신발과 손수건이 흙투성이로 버려져 있었던 것이다. 이 대저택 주변은 온통 돌길로 되어 있었으니 흙탕물이 묻을 일이 있을 수 없었다. 게다가 흙은 부드럽고 진득한 산길의 흙이었다. 분명히 먼 곳까지 다녀온 게 분명해. 부인의 눈이 점점 매서워졌다.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 확신은 어느 늦은 밤 송곳처럼 부인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은 달이 희미하게 비치는 고요한 밤이었다. 김씨 부인은 문득 잠에서 깨어나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다. 안채 뒷문이 살며시 열리고 한 여인의 그림자가 바람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부인은 곧장 뒤를 밟았다. 발소리를 죽인 채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니 그녀는 근처 작은 공원과도 같은 한적한 정자 앞에서 낯선 사내와 마주 앉아 있었다. 부인의 심장이 콩 하고 내려앉았다. 그 사내는 마치 다정한 연인처럼 윤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윤 씨가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흐느끼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불경한 것? 김씨 부인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그 자리에서 당장 뛰쳐나가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숨을 삼켰다. 그 순간 김씨 부인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다. 낮 시간의 외출, 흙 묻은 신발, 편지를 받고 놀라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이 남자와의 은밀한 만남. 그녀는 생각했다. 이 계집, 감히 우리 집안의 체면을 짓밟는 짓을. 김씨 부인의 눈빛은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이 모든 수수께끼를 반드시 파헤쳐야 했다. 다음 날 김씨 부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전날 밤 본 광경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 사내의 얼굴, 윤 씨가 떨며 눈물을 훔치던 모습,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의 기묘한 공기. 모든 것이 부인의 가슴을 짓누르며 한 가지 결심을 하게 했다.
더는 미루지 말자. 저 계집이 어디를 다니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아침이 밝자 김씨 두이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윤 씨를 맞이했다. 아무 일 없다는 듯한 얼굴로 아침상을 차리고 하인들에게는 오늘 하루는 손님 맞을 준비를 하라 지시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작정을 끝냈다. 오늘 반드시 그 비밀을 파헤친다. 그날도 어김없이 장남은 집안일을 보러 일찍 나섰다. 그리고 잠시 후 윤 씨는 곱게 차려입고 문을 나섰다. 오늘은 특히나 고운 매듭을 지은 놀이개까지 허리에 달고 머리에는 정성껏 비녀를 꽂았다. 그 모습이야말로 마치 귀한 이와 은밀한 만남이라도 준비하는 듯했다. 윤 씨가 집을 나서자 김씨 부인은 하녀 하나를 불러 속삭였다. 내가 나간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혹여 누가 묵꺽은 안채에서 기도 중이라 전하거라. 그리곤 겉옷을 걸치고 조용히 뒤를 밟았다. 윤 씨는 걸음을 재촉해 저택을 벗어나 큰 길로 나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기하던 작은 마차에 올라탔다. 김씨 부인은 하녀 하나를 불러온 뒤 다른 마차를 빌려 그 뒤를 따랐다. 마차의 흔들림 속에서도 부인의 두 눈은 매섭게 앞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길은 점점 한양의 번화가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평탄한 돌길이 끝나고 흙길이 나타나자 부인의 가슴은 더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마차는 작은 시골 마을에 이르렀고 윤 씨는 거기서 내렸다. 김씨 부인은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윤 씨는 마을을 가로질러 산으로 향하는 좁은 오솔길로 들어섰다. 부인의 눈이 커졌다. 저 길은 설마... 그곳은 바로 남편의 묘가 있는 선영으로 가는 길이었다. 김씨 부인의 손끝이 떨렸다. 평생 그 묘역을 관리하며 지켜온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며느리가 될 이가 혼자 이곳에 오는단 말인가. 윤 씨는 산길을 오르더니 이윽고 김씨 부인의 남편, 즉 장남의 아버지가 묻힌 묘 앞에 다다랐다. 그녀는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준비해온 꽃을 놓았다. 그리고 오래도록 절을 올렸다. 마치 깊은 참회와 간절한 기도를 담은 듯한 절이었다. 잠시 후 윤 씨는 품에서 작은 포대를 꺼냈다. 검은색 천으로 곱게 쌓인 그것은 크지 않았으나 묘하게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작은 괭이를 들고 묘 옆자리에 조심스레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귀한 것을 땅에 묻는 의식 같았다. 김씨 부인은 숨이 막혔다. 저 계집이 우리 집안의 선영에 감히 무엇을 묻는단 말인가. 윤 씨는 포대를 파낸 구덩이에 넣고 흙을 덮은 뒤 손바닥으로 몇 번 단단히 다졌다. 그리곤 두 손을 모아 오래도록 묵념했다. 바람이 불어 그녀의 옷자락이 흩날렸지만 그 모습은 어쩐지 애처롭고 비밀스러웠다. 김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당장 뛰쳐나가 묻고 싶었다.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그러나 참았다. 대신 속으로 다짐했다. 내일 다시 와서 저것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리라. 그날 밤 김씨 부인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꼬리를 물었다. 혹시 불륜의 증거인가? 아이를 가진 것인가? 그러다 섬뜩한 생각이 스쳤다. 아니, 혹시... 그녀는 더는 생각을 잊지 못했다. 이튿날 이른 새벽 김씨 부인은 하인도 데리지 않고 홀로 선영으로 향했다. 손에는 조그만 괭이가 들려 있었다. 전날 윤 씨가 흙을 다진 자리를 찾아내어 천천히 흙을 파헤쳤다. 손끝이 어떤 단단한 물체를 느꼈을 때 부인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곳에서 나온 것은 검은색 천으로 단단히 쌓인 작은 보자기였다. 김씨 부인은 손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그것을 풀었다. 천 안에는 작은 하얀 천조각과 편지 한 통, 그리고 아기 손바닥만한 작은 발자국이 찍힌 점토 조각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일 아기의 흔적이었다. 김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숨이 막혀오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이건 대체... 그녀는 그제야 모든 조각을 끔찍한 결론으로 이어맞췄다. 그 계집, 다른 사내와 아이를 가졌었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버리고 증거를 이곳에 묻은 것이로구나.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집안의 체면을 짓밟는 폐륜이 벌어졌다는 생각에 부인의 눈에는 불길이 일었다. 그 순간 김씨 부인은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이제는 더 숨길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 오늘 당장 그 계집과 대질하여 진실을 밝혀내리라. 밤이 깊도록 김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어젯밤 그 광경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윤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린 그 낯선 사내, 그리고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던 윤 씨의 모습. 부인의 뇌리는 끊임없이 그 장면을 곱씹었다. 저 계집이 감히 우리 집안의 체면을 짓밟는 짓을 한단 말이냐.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나 단순히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김씨 부인은 평생 수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온 여인이었다. 성급하게 덤벼들면 오히려 진실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확실히 하자.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김씨 부인은 밤새 다짐을 되내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이튿날 아침 햇살이 담장을 넘어들자 김씨 부인은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윤 씨를 맞았다. 늘 그렇듯 차분하고 품이 있는 종부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긴장으로 가득했다. 오늘 반드시 그녀가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밝혀내리라. 예상대로 장남은 아침 일찍 집안의 업무를 보러 나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씨가 안채에서 나왔다. 오늘 그녀는 특히 정성스레 치장한 듯 보였다. 고운 비녀를 단정히 꽂고 허리에는 정교한 매듭에 노리개까지 매달았다. 김씨 부인은 그 모습을 눈매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첫 차림새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이 분명하다. 윤 씨는 조심스레 대문을 나섰다. 그 뒷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 김씨 부인은 하녀 하나를 불렀다. 내가 나간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혹여 누가 묻거든 내가 불공 드리러 갔다고 전해라. 겉옷을 걸친 부인은 하인을 한 명 데리고 몰래 뒤를 밟았다. 발걸음마다 긴장이 서려 있었다. 윤 씨는 큰 길로 나가더니 대기하던 작은 마차에 올라탔다. 마차가 천천히 움직이자 김씨 부인은 하인에게 지시해 다른 마차를 빌려 그 뒤를 따르게 했다. 마차는 이내 번화한 한양거리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부드럽던 돌길이 끈다고 흙길이 시작되자 부인의 심장은 점점 빨라졌다. 마차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멈췄다. 윤 씨는 내려서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 좁은 산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씨 부인은 먼 발치에서 그녀를 주시하며 따라갔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부인은 숨을 삼켰다. 그곳은 바로 남편의 묘가 있는 선영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부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이곳은 평생 자신이 직접 관리하며 지켜온 집안의 가장 신성한 장소였다. 그런데 아직 혼례도 올리지 않은 며느리 될 이가 혼자서 이곳을 찾는다니. 김씨 부인의 가슴에 다시 의문과 분노가 얽혀 들끓었다. 윤 씨는 마침내 김씨 부인의 남편, 곧 장남의 아버지가 묻힌 묘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준비해온 꽃을 놓았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바람이 불어 그녀의 머릿결이 흩날렸으나 그 모습은 마치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처럼 보였다. 잠시 후 윤 씨는 품에서 검은색 보자기 하나를 꺼냈다. 크기는 작았지만 묘하게 무거운 기운이 감도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작은 괭이를 꺼내 묘 옆에 조심스럽게 구덩이를 팠다. 그리고 보자기를 넣고 흙으로 덮은 뒤 손바닥으로 몇 번 단단히 다졌다. 그 모든 동작은 마치 매우 귀중한 것을 묻는 의식 같았다. 김씨 부인은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엄습했다. 저 계집이 감히 우리 집안 선영에 무슨 것을 묻는단 말인가. 윤 씨는 흙을 덮은 자리에 다시 한번 절을 했다. 그리곤 두 손을 모아 한참 동안 묵념했다. 마치 하늘과 죽은 이에게 속삭이듯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김씨 부인은 당장 뛰쳐나가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이제는 성급히 굴어선 안 된다. 내일 다시 와서 그 정체를 직접 확인하리라.
그날 밤 김씨 부인은 눈을 감지 못했다. 생각은 점점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빠져들었다. 혹시 불륜의 증거일까? 아니면 낳지 못한 아이의 유골이라도 묻은 것인가? 부인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상상들이 쉼없이 몰려왔다. 아니, 설마. 입술이 떨렸지만 그 생각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튿날 해가 뜨기도 전 김씨 부인은 홀로 길을 나섰다. 손에는 작은 괭이가 들려 있었다. 산길을 오르며 부인은 한순간도 숨을 고르지 않았다. 전날 윤 씨가 흙을 다져놓은 자리를 찾아내어 천천히 흙을 파헤쳤다. 그리고 손끝에 단단한 것이 닿았을 때 부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검은색 보자기였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조심스레 풀었다. 그 안에는 작은 흰색 천조각, 아기 손바닥만한 점토 발자국, 그리고 조심스레 접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천은 분명 갓난아기의 옷조각 같았고 발자국은 마치 짧은 생을 증명하듯 작고 연약했다. 김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숨이 막혀오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리고 모든 조각이 가장 끔찍한 결론으로 맞춰졌다. 그 계집, 다른 사내와 아이를 가졌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버리고 증거를 이곳에 묻은 것이로구나. 부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와 모욕감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절망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김씨 부인은 두 눈을 부릅떴다. 이제는 끝이다. 오늘 당장 그 계집과 대질의 모든 것을 밝혀내리라. 안채의 대청마루에는 살얼음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씨 부인은 두 손에 작은 보자기를 쥔 채 앉아 있었다. 하녀들이 숨을 죽인 채 눈치를 살피고 있었지만 부인은 그들의 시선조차 의식하지 않았다. 오직 한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제 끝이다. 그 계집의 입으로 모든 걸 듣겠다. 잠시 후 윤 씨가 들어왔다. 부인의 표정이 한순간 번뜩였다. 평소와 다름없는 단아한 모습, 고개를 살짝 숙이며 예를 갖춘 태도였지만 김씨 부인의 눈에는 그것마저 위선처럼 보였다. 여기 앉아라. 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윤 씨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대청마루에는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맴돌았다. 그러다 부인은 손에 쥐고 있던 보자기를 탁자 위에 내던졌다. 안에서 흰 천조각과 점토 발자국이 흩어졌다.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김씨 부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윤 씨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맺혔지만 부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의 선영에 이런 것을 묻다니. 네가 그동안 어디를 드나들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내가 다 보았다. 밤중에 사내와 만나던 것도 다 보았다. 윤 씨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은 부인의 분노에 더 큰 불을 붙였다. 네놈이 감히 우리 집안을 기만했구나. 혼례를 앞두고 딴 사내와 아이를. 그때였다. 어머니! 굵고 낮은 목소리가 대청을 울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장남 이도현이 문간에 서 있었다.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그가 싸늘한 공기를 가르며 걸어 들어왔다. 도현아, 잘됐다. 네 눈으로 직접 보아라. 부인은 탁자 위에 증거를 가리켰다. 이 계집이 무슨 짓을 했는지. 도현은 잠시 탁자 위의 물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그것들을 거두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아주 소중한 것을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그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제발 이걸 치우십시오. 함부로 다룰 물건이 아닙니다. 뭐라고? 함부로 다룰 게 아니라고? 네 아버지 묘에 이런 불경한 짓을 해놓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도현은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단호였다. 어머니, 그건 제 아이입니다. 공기가 멈췄다. 대청마루에 있던 모든 이가 굳어버렸다. 윤 씨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고개를 숙였다. 김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봤다. 네, 뭐라 하였느냐? 그건 윤 씨와 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흔적입니다.
지난 봄 혼례를 앞두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12주를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렇다면 그날 밤에 그 사내는 누구란 말이냐? 도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말했다. 그분은 의원입니다. 윤 씨가 아이를 잃고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마음을 추스리도록 도와주신 분입니다. 둘이 나눈 건 의술과 위로였지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며느리를 향해 품었던 의혹들이 한순간에 부서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도현은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아버지께 그 아이를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는 채 떠난 우리 아이가 외롭지 않게 할아버지 곁에 있어달라고. 그래서 윤 씨에게 부탁해 그 아이의 흔적을 아버지 묘 옆에 묻은 겁니다. 윤 씨는 그제야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감히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 숨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외롭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대청마루는 정막에 휩싸였다. 김씨 부인은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를 폐륜녀라 단정지었던 자신의 말과 행동이 가슴을 찌르듯 돌아왔다. 안채 대청마루에 앉은 김씨 부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손끝에는 아직도 산소에서 꺼내온 작은 보자기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보자기 안에서 본 아기의 흔적들, 그리고 편지. 그 모든 것이 부인의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감히 우리 집안의 선영에 이런 것을 묻다니. 분노와 배신감은 차가운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잠시 후 대청마루로 발소리가 다가왔다. 윤 씨였다. 언제나처럼 단정히 빗은 머리와 곱게 차려입은 한복 차림.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아마도 김씨 부인의 눈빛이 이미 평소와 다르다는 걸 감지했을 것이다. 여기 앉아라. 김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윤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마룻바닥에 앉았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고개는 곧게 들고 있었다. 순간 대청마루는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바람이 살짝 문틈을 흔들며 스며들었지만 그마저도 긴장을 더할 뿐이었다. 김씨 부인은 천천히 손에 쥐고 있던 보자기를 탁자 위로 내던졌다. 철퍽, 천이 풀리며 작은 흰 옷 조각과 점토 발자국이 탁자 위로 굴러나왔다.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부인의 음성은 칼날처럼 매서웠다. 윤 씨의 눈이 커졌다. 그 작은 발자국과 천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씨 부인은 그 침묵이 더욱 화를 돋웠다. 내가 다 보았다. 네가 매일같이 나가던 곳, 그 흙 묻은 신발, 그 밤중에 사내와 함께 앉아있던 모습까지 다 보았다. 윤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여전히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 모습은 김씨 부인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이 배은망독한 계집, 혼례를 앞두고 딴 사내와 아이까지 감히 우리 집안의 체면을 더럽혀. 목소리는 떨렸고 숨은 가빠졌다. 김씨 부인은 이미 며느리를 유죄로 단정짓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어머니! 굵고 단단한 목소리가 대청을 울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문간에는 장남 이도현이 서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그는 매서운 눈빛으로 대청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현아, 잘 왔다. 네 눈으로 똑똑히 봐라. 김씨 부인은 탁자 위의 증거를 가리켰다. 이 계집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도현은 천천히 걸어와 탁자 위의 물건들을 손에 들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귀중한 성물을 다루듯. 한참을 들여다본 후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이건 함부로 다룰 물건이 아닙니다. 김씨 부인은 눈을 치켜떴다. 네 아버지 묘에 이런 불경한 짓을 해놓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그 안에는 오래 참아온 슬픔이 배어 있었다. 어머니, 그건 제 아이입니다. 공기가 멎었다. 대청마루에 있던 모든 이가 굳어버렸다.
윤 씨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고개를 깊게 숙였다. 네가 뭐라 하였느냐? 김 씨 부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지난 봄 윤 씨와 제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러나 그 아이는 12주를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녀가 쌓아올린 의심과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러나 곧 머릿속을 스치는 또 다른 의문. 그렇다면 그날 밤 내가 본 사내는 누구란 말이냐? 도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분은 의원입니다. 윤 씨가 아이를 잃고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마음을 추스리도록 도와주신 분이었습니다. 둘이 나눈 건 위로와 치료였지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김 씨 부인은 숨이 막혀왔다. 윤 씨의 침묵은 죄가 아닌 슬픔 때문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러나 아직 발을 떼지 못한 채 멍하니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도연은 탁자 위에 작은 발자국을 다시 바라보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께 그 아이를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는 채 떠난 우리 아이가 외롭지 않게 할아버지 곁에서 지내도록. 윤 씨는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감히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 숨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외롭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김 씨 부인은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를 향해 쏟아낸 독한 말들이 가슴을 찔렀다. 그제야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이 모든 것이 오해였음을, 그리고 그 오해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깨달은 순간이었다. 김 씨 부인은 무거운 한숨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아득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 단지 의심 하나로 며느리를 모욕하고 죽은 손주의 흔적마저 불경한 짓으로 몰아세웠다. 그녀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찢어질 듯 아팠다. 어머님, 윤 씨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다. 그러나 그 속엔 원망이 아닌 안도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윤 씨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다. 김 씨 부인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고 울음을 터뜨렸다. 강인했던 종부의 가면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내가 어찌 이런 죄를 지었단 말이냐. 네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까지. 윤 씨는 서둘러 앞으로 다가와 부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생긴 오해입니다. 어머님 탓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도현은 두 여인의 곁에 다가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어머니, 그만 괴로워하십시오. 저희가 말하지 못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알았으니 이 일은 우리 셋만의 아픔으로 묻어둡시다. 김 씨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아들을 바라봤다. 그 얼굴은 이제 소년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을 짊어진 어른의 얼굴이었다. 도연아, 네가 이렇게 컸구나. 그녀는 윤 씨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손을 놓을 수 없었다. 아가, 나를 용서해다오.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보내고 또 어떤 심정으로 그곳에 묻었는지 이제야 알았다. 내가 너무 모질었구나. 윤 씨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저는 이해합니다. 어머님은 그저 가족을 지키려 하셨을 뿐이잖아요. 저라 해도 그랬을 겁니다. 세 사람은 한창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흘러내리는 눈물은 슬픔이자 용서였고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잇는 끈이었다. 잠시 후 도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제 이 아이를 위해 무언가 해드립시다. 떠난 아이가 우리 가족의 일부였음을 잊지 않게. 김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다. 그 아이가 외롭지 않게 우리 곁에 있음을 늘 기억하자.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산소를 찾았다. 김 씨 부인은 직접 정성껏 준비한 꽃과 작은 장난감을 가져왔다. 산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가 마치 축복처럼 들렸다. 그들은 무덤 앞에 앉아 오랫동안 묵념했다. 아가야, 할미가 늦게 와 미안하다.
김씨 부인은 무덤 앞에서 속삭였다. 그 목소리에는 지난날의 오해와 죄책감, 그리고 이제야 전하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묘 앞에 놓인 작은 장난감은 새로운 약속의 상징이었다. 그 아이가 비록 잠시 머물다 갔지만 그 존재는 영원히 이 가족의 일부로 남으리라는 다짐이었다. 윤 씨는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다. 다음에 오면 우리 아가에게 새로운 동생을 소개해 줄게요. 김씨 부인과 도현은 놀란 듯 윤 씨를 바라봤다.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맞아요. 다시 생명이 찾아왔어요. 순간 김씨 부인의 눈이 다시 젖었다. 슬픔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윤 씨를 힘껏 끌어안았다. 아가야, 이번에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널 지킬 거다. 그날 밤 대저택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갈등과 오해로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 대청마루는 한동안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김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단단히 쥐었던 두 손은 차갑게 굳었고 가슴 속에는 참을 수 없는 무거움이 내려앉아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한평생 가문의 종부로서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어머님. 윤 씨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다. 그러나 그 안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과 체념, 그리고 안쓰러움이 섞여 있었다. 윤 씨는 무릎을 꿇은 채 더 가까이 다가와 김씨 부인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 모습에 김씨 부인의 눈가가 떨렸다. 어찌하여 이런 아가씨에게 그토록 모진 말을 퍼부었단 말인가. 잠시 전만 해도 가문을 더럽힌 배신자라고 몰아붙였지만 이제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모든 고통을 홀로 짊어진 어린 나무처럼 보였다. 김씨 부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네게 무슨 짓을 했단 말이냐, 아가야. 윤 씨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탓입니다. 감히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탓이 아닙니다. 김씨 부인은 울음을 참으려 애썼으나 목소리는 떨렸다. 아니야, 다 내 탓이다. 나는 너를 믿어주지 않았고 너를 모욕했다. 그것도 죽은 아기를 두고 불경이라 단정짓다니. 이때 도현이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 손길에는 아들의 단호함과 깊은 위로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저희가 숨겼기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우리 셋이 이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가면 됩니다. 김씨 부인은 아들을 바라봤다. 그 얼굴에는 소년 같던 모습이 사라지고 오히려 고통을 견뎌내며 단단해진 어른의 모습이 있었다. 윤 씨가 조심스레 부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손을 잡는 순간 부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머님, 저도 이제는 가족입니다. 저와 도현이, 그리고 떠난 아이까지. 우리를 한 번만 더 품어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김씨 부인의 마음속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윤 씨를 끌어안았다. 아가야, 나를 용서해다오.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를 묻었는지 이제야 알았다. 내가 너무 모질었다. 정말 너무 모질었다. 윤 씨는 부인의 품에서 흐느꼈다. 도현은 두 여인의 곁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 손을 함께 잡았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지난 오해를 씻고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이어붙였다. 잠시 후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우리 아이를 위해 무언가 해드립시다. 떠난 아이가 우리 곁에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김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다. 그 아이가 외롭지 않게 늘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하자.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다시 산소를 찾았다. 김씨 부인은 직접 손수 정성껏 준비한 꽃과 작은 인형을 가져왔다. 산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렸고 하늘은 마치 모든 것을 용서하듯 고요했다. 김씨 부인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묵념했다.
아가야, 할미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제야 네 존재를 온전히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 윤 씨는 무덤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작은 인형을 내려놓았다. 우리 아가, 다음에 올 땐 새로운 동생을 소개해 줄게. 꼭 지켜봐줘. 김씨 부인과 도현은 놀란 듯 윤 씨를 바라봤다. 윤 씨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배를 살짝 어루만졌다. 맞아요. 생명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순간 김씨 부인의 눈이 다시 젖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윤 씨의 손을 꼭 잡았다. 아가야, 이번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널 지킬 거다. 그리고 우리 아이도. 그날 밤 대저택에는 오랜만에 웃음과 따뜻한 대화가 퍼졌다. 오해와 갈등으로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가족이란 이름이 새롭게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대저택은 조금씩 달라졌다. 깊은 상처를 남겼던 오해는 눈물로 씻겨 내려갔고 대신 가족을 더 단단히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 김씨 부인은 더 이상 며느리를 경계의 눈빛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커졌다. 윤 씨는 점점 불러오는 배를 감싸주며 하루하루를 조심스레 살아갔다. 아기를 잃은 슬픔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곁에 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있었다. 김씨 부인은 매일 아침 직접 따뜻한 죽을 끓여 며느리에게 먹였고 하인들에게도 엄격히 명령했다. 아가씨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조심히 하라. 오늘부터는 아침마다 안채를 따뜻하게 데워두어라. 도현 또한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집안의 장남으로서의 책임만이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 살아야 한다는 무게를 느끼며 더욱 성실히 집안일을 도맡았다. 밤이면 윤 씨 곁에 앉아 지난날의 아픔을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를 다독였다. 3달이 흐른 뒤 윤 씨의 텔은 점점 안정되어 갔다. 김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모두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날이 왔다. 매화꽃이 막 피기 시작하던 봄날, 대저택에는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 씨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다. 김씨 부인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다. 아가야, 내 이름은 하율이다.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는 뜻이다. 내 형아 하늘이는 이제 저 위에서 너를 지켜볼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더할 나위 없는 사랑과 결심이 담겨 있었다. 도현은 아내와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고 윤 씨는 흐느끼며 아기를 품에 안았다. 그날 저녁 3사람은 갓난아이를 품고 다시 산소를 찾았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다. 김씨 부인은 무단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이 아이를 지켜봐 주거라. 내 동생이란다. 그리고 고맙다.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어서. 바람이 불어 나뭇잎을 흔들었다. 마치 그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듯 산자락은 고요히 대답했다. 그날 이후 김씨 부인은 변했다. 예전처럼 차갑고 엄격하기만 한 종부가 아니었다. 오해와 의심이 만들어낸 파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남기는지, 그리고 용서와 이해가 얼마나 큰 치유가 되는지를 몸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윤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가야, 나는 그동안 많은 걸 잘못 생각해왔구나. 가족이란 건 피만 섞인 존재가 아니더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것이더라. 너는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윤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친정어머니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은 제 세상에서 가장 큰 울타리가 되어주셨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김씨 부인은 눈가를 훔쳤다. 오랜 세월 동안 종부로서 강해야만 했던 그녀가 처음으로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있었다. 몇 달 뒤 집안에는 다시금 활기가 넘쳤다. 하율의 울음소리는 대저택을 가득 채웠고 김씨 부인은 아침마다 아이를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하늘아, 너도 저 위에서 보고 있지? 너의 동생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단다. 그녀는 알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문의 체면도 세상의 시선도 아닌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끝맺음의 목소리. 김씨 부인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려 들 때 가장 큰 죄를 짓게 되더구나. 마음을 열어 듣고 묻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가족도 세상도 지킬 수 없다. 그리고 그날의 교훈은 이 집안의 오래된 가르침이 되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사람들임을. 이렇게 오해와 의심으로 시작된 한 가문의 갈등은 용서와 사랑으로 끝을 맺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 하율은 그들의 화해와 새 출발의 상징이 되었다.